안녕하세요. 부동산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길을 걷다 보면요, 1층에 입점해 있는 상가 중에 상당수를 차지하는 업종이 뭔지 아십니까? 그 중 하나가 부동산 사무실입니다. 그런데요, 부동산 사무실의 간판을 보면요, 이렇게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는 간판이 있고요, 그냥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여기 뭐뭐 부동산 중개인 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는 간판도 있습니다. 이처럼 중개인 그냥 부동산 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는 한 분류가 있고, 또 다른 한 분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그냥 뭐뭐 공인중개사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간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쪽은 중개인 사무소의 간판이고요, 이쪽은 공인중개사의 사무소 간판입니다. 이렇게 대표자가 중개인인지 아니면 공인중개사인지에 따라서 간판도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지금 현재 2023년 현재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대표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부동산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 시군구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때 등록하기 위해 필요 서류가 뭐냐면 바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첨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100% 대표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부동산 사장님들 중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앞서 간판의 종류에서도 봤듯이 이처럼 땡땡 부동산 또는 땡땡 중개인 사무소로 되어 있는 부동산 사무실의 사장님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격증이 없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이분들은요, 예전부터 부동산 중개업을 해오셨던 분들입니다. 즉,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된 해는요, 1985년도인데요. 이때 제1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로 공인중개사가 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 말은 1985년도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공인중개사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아예 공인중개사 자격증 자체가 없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85년도 이전에 그때 그러면 집을 사고 팔거나 집을 전세나 월세를 얻는 분들이 없었냐? 그때도 부동산 거래는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부동산은요, 바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복도방이라고 말하는 중개인 사무소입니다. 즉,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고요, 그냥 동네 반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오랫동안 사셨던 토박이 분들이 동네 집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누구네 집이 나왔대, 누구네 집 방한칸 이번에 이사 간다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 집들을 이제 입소문으로, 구전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또 약간의 용돈을 받고, 이렇게 이제 몇 번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적성에 맞는 분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건 나의 적성이니까 내가 업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자격증 없이 시작했던 게 바로 부동산 복도방의 시초입니다. 그래서요, 복도방, 그다음에 떡방이라는 얘기를 종종 하는데요. 공인중개사 중에서 실력이 없거나 실력은 전혀 일처리는 미흡한데 그 중개 수수료, 돈에만 욕심을 부리는 사람을 좀 비하해서 떡방이라고 이렇게 좀 폄하하는 말을 하는데,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은요, 떡방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냥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 중에서도 이처럼 예전부터 부동산 중개업을 하셨던 분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다. 그분들의 간판에는 바로 이렇게 중개인 사무소 또는 땡땡 부동산이라고만 되어 있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네. 그러니까 간판으로만으로도 알게 구분이 되겠죠. 자, 이처럼 부동산 사장님들 중에서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인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요, 이분들이 예전부터 오랫동안 중개업을 해왔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제도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그분들의 업을 회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인정은 해주되 단 한계를 좀 그어놓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한계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한계가 뭐냐면, 우선 첫 번째, 한번 폐업을 하면 다시는 중개업으로 재개업이 안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기존에 있던 그 기득권, 자격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을 그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해줬는데 한번 폐업을 해서 나 다른 데 가서 개업할래.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즉 중개인으로서 한번 폐업하면 이제 끝이다. 기득권은 끝이다. 그 대신에 이 중개인분이요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실 수 있죠.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면 또 재기업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 경우에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한계는 자신의 사무소가 위치한 시, 군구의 물건만 중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서대문구에 위치한 중개인이라고 하면 서대문구 관내에 있는 물건만 중개가 가능합니다. 아무리 인접구인 은평구라든가 마포구의 물건은 아무리 길 하나만 건너도 은평구, 길 하나만 건너도 마포구에 있다 하더라도 중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개인분들은 이렇게 한번 폐업을 하면 재개업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자신의 사무소가 위치한 시군구의 물건만 중개할 수 있다는 한계를 정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번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여부. 당연히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겠죠. 그리고 중개인은 자격증이 없다. 자격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개 대상 물건의 범위는 공인중개사는요. 전국 모든 물건을 중개할 수 있습니다. 즉 나의 사무실이 공인중개사의 사무실이 서대문구에 있다고 해가지고 서대문구에 있는 물건만 중개를 하는 게 아니라 전국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제주 모든 전국을 불문하고요. 모든 물건을 중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중개인은 자신의 사무실이 위치한 관할 물건만 중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요. 어느 지역, 어느 동네에 좀 많이 사무실 분포가 되어 있냐면 신도심이라든가 아파트 단지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개인 사무소는요. 주로 구도심, 주택단지, 재개발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예전부터 한 자리에서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부동산을 해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구도심이라든가 주택단지 혹은 재개발 지역에 가보시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물론 많지만 새로 생긴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많지만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중개인 사무소도 심심치 않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의 그 전문 지식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좀 비교를 굳이 해보자고 하면 공인중개사는 이제 정부에서 주관하는 시험, 자격시험을 치른 사람이기 때문에 통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이론이 좀 풍부합니다. 그리고 일 처리가 좀 빠른 편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이 중개인분들은 상대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나 이론은 적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어르신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일 처리 속도도 좀 늦고 다소 아날로그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계약서 다 인터넷으로 출력하는데 아직까지 먹지를 대고 수기로 쓰시는 부동산도 가끔 있습니다. 쉽게 보지는 못하지만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일처리가 상대적으로 늦고 아날로그인 그런 요소가 좀 있다. 그런데요, 이와는 반대로 실무 경험, 연륜에서 보면요, 약간은 부족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시험 봐서 바로 오픈한 지, 물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지 오래되고 또 오랫동안 중개업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신규로 자격증을 따서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공인중개사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험이라든가 이런 실무가 약간 부족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중개인분들은 나름의 노하우가 있어요. 그동안 최소 85년 이전부터 중개업을 했기 때문에 약 40년 이상, 최소 40년에서 50년 정도 부동산 중개업을 해오셨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전문 지식은 모르지만 집 중개는 잘한다. 나름의 노하우는 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물건을 빠삭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과 노하우는 풍부하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의 연령대를 보면요. 제가 시험 볼 때만 하더라도 제가 20대 중반 때 공인중개사 시험을 봤는데요. 굉장히 빠른 편이었습니다. 학원에 가면요. 거의 다가 40대 후반에서 50대 분들이 좀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좀 이게 바뀌어가지고 20대 분들도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을 많이 응시를 하시고요. 또 자격증 따시고 오픈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대표자의 연령대가 공인중개사 좀 많이 낮아진 편입니다. 그래서 20대에서 전 연령에 걸쳐서 골고루 좀 분포가 돼 있고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중개인 같은 경우는 주로
최하 70에서 80대 요 사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85년도부터 여러분 중개업을 했다? 그럼 85년대 뭐 나이가 최소 뭐 예를 들어 30살, 30살만 잡아도 벌써 70대가 훌쩍 넘어가겠죠. 그래서 중개인들은 대부분 나이가 굉장히 많고 고령이다. 그래서 이런 나이에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주로 신도심 아파트 단지에 있기 때문에 특정 물건에 대한 정보에 굉장히 조회가 있고요. 이런 특정 물건에 대한 정보 수집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중개인 같은 경우는 특정 물건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특정 지역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한 곳에서 몇십 년간 중개업을 했고요. 한 곳에서 대부분 토박이로 오래 사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정보는 어느 누구보다도 전문가 이상의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이요, 공인중개사가 뭐 시험을 봐서 오픈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더 실력이 좋다. 그다음에 중개인은 뭐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실력이 없다. 이렇게 단순히 자격증 유무로만 그 부동산을 평가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물건,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부동산을 찾고 있느냐에 따라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나에게 유리한 또 나에게 맞는 사무실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중개인 사무소가 나한테 맞는 사무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부동산 전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훨씬 낫겠죠.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다. 그러면 해당 단지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가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런데요, 이와는 반대로 특정 지역, 해당 지역에 대한 정보를, 숨은 정보를 알고 싶다. 그러면 이때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보다는 어쩌면 중개인 사무소에 가면 더 비하인드 스토리를 많이 알 수 있고 밝혀지지 않은 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중개인 사무소 방문할 때 특히 재개발 투자에 이제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래된 동네 가시면 중개인 사무소 꼭 한두 곳은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데 가시면 특정 물건에 대한 정보는 조금 미흡하게 얻으실 수 있겠지만 얻으실 수도 있지만 특정 지역에 대한 정보는 풍부하게 얻으실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때는 중개인 사무소를 한 번쯤은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다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동산 사무실은 어떤 사무실일지 오늘 영상을 한번 참고하셔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